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전 일인데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지옥 같은 시댁에서 쫓겨났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말씀드릴게요. 26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죠. 처음엔요. 시댁은 서울에 빌딩 2채를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애 빨리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안이야. 너도 아들 낳아야 돼.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해. 알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얼마나 지옥으로 만들지.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임신 소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아직도 임신 안 됐어?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곧이 언제야?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혹시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도 가세하셨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남편은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그저 눈치만 보면서 침묵했죠.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이 집에 왜 있는 거야? 밥이나 축 내면서.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신우이도 한마디 거들었죠. 언니,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불쌍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병원도 다니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이해해.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만 낳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4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유명한 한의원이었대요. 남편만 데려가셨죠. 저는 데려가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분명 며느리 문제야.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못 살겠어. 매일 구박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라. 아이 낳으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5년이요. 제 20대가 그렇게 지옥처럼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죠. 어머님,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정말? 아들이겠지? 당연히 아들이겠지? 아직은 모르지만 무조건 아들이야. 우리 집안은 아들만 낳는다니까. 조심해. 뭐 잘못되면 큰일 나.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요. 그래도 여전히 눈칫밥이었지만 적어도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어요. 임신 5개월 차에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따라오셨죠.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예요.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뭐라고요? 딸이라고요? 네, 건강한 여자아이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한테 말씀하셨죠. 딸이래요. 딸. 뭐? 딸. 시아버지의 얼굴도 일그러졌어요. 5년 동안 기다렸는데 딸이라고? 어휴, 재수없게.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아이예요. 건강하면 뭐해?
아들이 아닌데. 남편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딸이래. 그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낳자.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잖아. 그날부터 시댁의 태도는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적대적이었죠. 임신한 몸으로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딸 가진 몸이 뭐 그리 귀한가? 집안일이나 해. 만삭의 몸으로 바닥도 닦고 빨래도 했어요. 배가 불러서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도 시댁에서는 무관심했어요. 드디어 딸을 낳았어요. 작고 예쁜 제 딸.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병실에 찾아온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다음엔 아들 낳아야 돼. 어머님,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건강한 게 뭐가 중요해. 아들이 중요하지. 시아버지는 병원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남편도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가버렸죠. 일 때문에 바빠서. 조리 잘하고. 친정 엄마가 대신 옆에 있어 주셨어요. 엄마도 우시더라고요.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조리 잘하고 다음에 아들 낳으면 돼. 나 더는 못 낳아. 진짜 못 낳아. 집으로 돌아와서도 지옥이었어요. 갓난아기를 키우는데도 시어머니는 눈칫밥을 주셨죠.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배고픈가 봐요, 어머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태어난 지 석 달쯤 됐을 때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우리 오래 생각해봤다. 네, 아버님.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5년 동안 아이도 못 낳더니 겨우 낳은 게 딸이야, 딸.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은 아들을 낳을 여자를 만나야 해. 너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고, 제발 저를 좀 지켜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우리가 내보내기로 결정했어. 위자료는 주겠다. 위자료요? 5천만 원 줄게. 그거 가지고 나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를 못 낳은 게 제 잘못인가요? 딸을 낳은 게 제 잘못인가요?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잘못이든 아니든 우리한테 필요 없어. 딸 데리고 나가. 당장. 딸은 제가 데려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딸은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워. 우리는 필요 없어. 그날 저는 쫓겨났어요. 태어난 지 석 달 된 딸을 안고 5천만 원이 든 통장 하나 들고 결혼한 지 5년 하고도 석 달 만에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택시 안에서 아이를 안고 계속 울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깜짝 놀라셨죠. 야,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쫓겨났어. 딸 낳았다고. 뭐? 쫓겨났다고? 엄마도 우셨어요. 아빠는 화가 나셨는지 전화기를 집어드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그 집에 가서. 아빠, 하지 마.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금방 진행됐죠. 남편은 한 번도 딸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했고요. 양육비도 안 줬어요. 그냥 완전히 남이 된 거죠.
친정에서 지내는 게 미안했어요. 엄마 아빠도 사시는 게 빠듯하신데 딸 하나, 손주 하나 더 얹혀 사니까요. 엄마, 나 일 좀 해야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해? 아기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만 있을 순 없잖아. 위자료로 받은 돈은? 그건 나중에 딸아이 키우는 데 써야죠. 함부로 쓸 수 없어.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식당이나 한번 해볼까? 식당요? 너 요리 잘하잖아. 시댁에서 5년 동안 갖은 음식 다 해봤을 거 아니야. 하긴, 그렇긴 한데. 내가 도와줄게. 아빠도 도와주실 거고. 우리 같이 해보자. 그렇게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위자료로 받은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식당 보증금이랑 인테리어에 썼어요. 나머지 2천만 원은 딸아이 통장에 넣어뒀죠. 식당은 작았어요. 테이블 6개 놓으면 꽉 찰 정도. 메뉴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찌개류랑 백반으로 정했어요. 엄마, 장사가 될까? 해봐야 알지. 일단 정성껏 하자.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5-6명?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가고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집밥 먹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내일도 올게요. 단골이 하나둘 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됐죠.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된장찌개 2인분이요. 제육볶음 포장되나요? 식당이 잘 되니까 엄마도 아빠도 좋아하셨어요. 딸아이는 엄마가 봐주셨죠. 우리 손녀, 할머니가 볼게. 너는 열심히 일해. 1년쯤 지나니까 식당이 정말 잘 됐어요. 직원도 2명 고용했고요. 2년째에는 옆 가게까지 합쳐서 넓혔어요. 3년째에는 지점도 하나 냈죠.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제가 바쁘니까 엄마가 많이 돌봐주셨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 딸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한편 전 남편과 시댁 소식은 가끔 들렸어요. 동네가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제가 쫓겨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언니 들었어? 언니 전 남편이 재혼했대. 동네 아는 동생이 알려줬어요. 그래, 빠르네. 그러게. 근데 그 여자가 되게 예쁘대. 젊고, 나보다 어려? 응. 한 5살? 26이라던데.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 언니 전 남편이 재혼한 그 여자 있잖아. 응, 왜? 그 여자가 언니랑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대. 뭐? 응. 동네에서 다 얘기하더라. 1년 넘게 몰래 만났대. 언니가 임신했을 때도 만나고 있었대.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배 불러서 고생할 때, 제가 딸 낳고 쫓겨날 때,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재혼한 거구나. 언니 괜찮아? 응. 이미 끝난 일이니까. 시댁에서는 새 며느리를 환영했다고 했어요. 젊고 예쁜 데다가 아직 아이도 안 낳았으니 당연히 아들을 낳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 새 며느리가 시댁 빌딩 관리를 맡았대. 빌딩 관리? 응.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빌딩 관리를 맡게 됐대. 월세 받는 것도 관리하고 건물 유지 보수하는 것도 다 그 여자가 한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권한을 줄 뿐이 아닌데 그 여자가 꽤 똑똑한가 봐. 시댁 식구들한테 엄청 잘해준대. 그래, 응. 매일 아침 시부모님 식사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시댁에서 며느리 복 타고났다고 좋아한대. 시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제 식당에만 집중했고 딸아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어요. 식당은 점점 더 잘 됐고 딸아이는 총명하게 자랐죠. 그런데 제가 쫓겨나고 2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언니 전 시댁 빌딩 중 하나가 경매로 넘어갔대. 경매? 응. 공실이 많아서 적자가 난다는 소리도 있고 새 며느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그럴 리가. 빌딩이 둘이나 있는데.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어요. 몇 달 후에 다른 빌딩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들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충격적인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새 며느리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 대출? 응. 시아버지 명의로.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대. 건물 수리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일이 아니니까 하고 넘겼어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통쾌하기도 했고요.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더니 새 며느리한테 당하는구나 싶었죠. 언니, 큰일 났어. 동네 동생이 허겁지겁 식당으로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인데? 새 며느리가 도망갔대. 도망? 응. 돈 싹 다 들고 도망갔어. 시댁에 난리 났어.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새 며느리가 그동안 시댁 돈을 빼돌렸던 거야. 월세 횡령한 것도 모자라서 건물 담보대출 받은 돈도 다 빼돌리고 급기야 시아버지 도장 몰래 찍어서 빌딩까지 팔아버렸대. 뭐? 한 채는 이미 명의가 바뀌었고 다른 한 채도 매매 계약까지 다 했대. 그리고 그 돈 다 들고 어젯밤에 도망간 거야. 얼마나 가져갔는데? 빌딩 판 돈, 대출금, 횡령한 돈 다 합쳐서 20억은 넘을걸. 시댁에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미 늦었대. 남편은? 전 남편은 뭐래? 그 사람도 멍하니 있대. 자기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야. 새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한다길래 믿고 있었대. 시부모님은? 시어머니는 쓰러지셨대. 병원에 입원하셨어. 시아버지는 완전히 넋이 나가셨대. 며칠 후에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새 며느리는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대요. 그러니까 전 남편한테 접근한 것부터가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 여자가 원래 사기꾼이었대. 사기꾼? 응. 이름도 가짜고 나이도 가짜고 다 거짓말이었어. 알고 보니 진짜 나이는 32이었대. 그럼 전 남편이 만났을 때, 응, 이미 30이었던 거지. 근데 화장을 워낙 잘해서 25으로 보였대. 게다가 집안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어. 부모님이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진작에 돌아가셨고 완전 사기꾼이네. 그러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래. 전에도 다른 집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친 적이 있대. 그럼 전과가 있었다는 거야? 응. 근데 이름을 계속 바꿔서 못 잡은 거지. 이번에도 경찰이 수배령 내렸는데 이미 해외로 도망간 것 같대. 새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처음부터 전 남편을 노렸던 거죠.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 여자가 언니 남편이랑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거 맞아.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 그럼 내가 쫓겨나게 한 것도, 그것도 그 여자가 남편한테 부추긴 거래. 딸 낳았으니까 이혼하라고. 자기랑 재혼하면 아들 낳아준다고. 아들은 낳았어? 낳긴 무슨. 처음부터 임신할 생각이 없었대.
약 먹고 있었나 봐. 시댁에서 병원 가자고 하면 핑계대고 안 갔대. 그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는 척 했대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시부모님 시중 들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시어머니가 완전히 넘어갔대. 전 며느리는 5년 동안 아들도 못 낳더니 새 며느리는 이렇게 착하다고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조금씩 시댁의 일에 관여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장 보는 것, 집안 살림 관리하는 것, 그러다가 빌딩 관리까지 맡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빌딩 관리를 며느리한테 맡긴 거래요. 시어머니가 그랬대. 우리 며느리는 똑똑해서 다 잘할 거야. 내가 늙었으니 이제 젊은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렇게 빌딩 관리 권한을 받은 새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사기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 1억? 응. 건물 수리한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실제로는 수리 같은 거 안 하고 그 돈 다 빼돌린 거지. 시아버지가 모르셨어? 새 며느리가 서류 가져다가 여기 사인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하니까 그냥 했대. 믿었으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대요. 첫 번째 대출 받고 6개월 뒤에 또 받고 두 번째는 2억을 받았대요. 총 3억을 대출받은 거야. 다 빼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딩을 팔아버렸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빌딩인데 어떻게 팔 수 있었을까요? 도장을 훔쳤대요. 시아버지가 낮잠 주무실 때 몰래 서재에 들어가서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관련 서류를 다 가져갔대. 그리고 중개업소 찾아가서 빌딩 팔고 싶다고 한 거지. 금매로 내놓으니까 금방 팔렸대. 정상가보다 10% 싸게 내놓았거든. 한 채는 25억에 팔렸고 다른 한 채는 15억에 매매 계약을 했대요. 25억은 이미 계좌로 들어왔고 15억은 계약금 3억만 받은 상태였대. 그럼 총 28억? 맞아. 근데 그 중에서 빌딩 대출금이랑 세금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22억 정도? 그 돈 다 들고 도망간 거야. 시댁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건 너무 늦었어요. 어느 날 아침 새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대요. 방에 가봤더니 짐이 다 사라졌고 시어머니가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빌딩 관리 서류를 확인해 봤대. 그랬더니 장부가 엉망이더래. 급하게 은행에 확인해 보니 대출금이 잔뜩 나와 있고 법무사한테 전화해 보니 빌딩이 팔렸다는 거고 시아버지가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이미 새 며느리는 출국한 뒤였대. 시댁은 완전히 망했어요. 빌딩 두 채 다 날아갔고 남은 거라곤 빚뿐이었대요. 그것도 엄청난 빚. 전 남편도 졸지에 빚쟁이가 됐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시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늙으셨대요. 시아버지가 거리에서 우시더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별로 동정심이 안 들었어요. 제가 냉정한 건가요? 하지만 저를 그렇게 대했는데 제가 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하죠? 전 남편이 제게 연락했어요. 이혼하고 2년 만에 처음이었죠. 여보세요. 나야. 목소리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들었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맞아.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지. 그냥 너무 후회돼서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딸은 한 번이라도 궁금했어요? 많이 궁금했어. 근데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한테도 딸한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나중에 전화하셨어요. 며느리야. 전 며느리 아니에요. 손주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안 돼요. 당신들이 필요 없다고 한 아이예요. 지금 와서 손주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끊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었어요. 한편 저는 계속 앞만 보고 달렸어요. 식당은 점점 더 잘 됐고 지점도 서너 개로 늘었어요. 직원도 20명이 넘게 고용했죠.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1억 넘었어요. 진짜? 네. 세 지점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요. 제가 한 달에 1억을 번다니.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5천만 원 위자료 받고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한 달에 1억을 버는 식당 사장이 됐어요. 딸아이도 무럭무럭 자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공부도 잘했어요.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하네. 엄마가 맨날 바빠서 공부밖에 할 게 없었어.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농담이야. 나 공부 좋아해. 그리고 엄마가 열심히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딸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나 의사 될 거야. 의사? 응.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 엄마처럼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엄마 믿어.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봤어요. 점수가 정말 잘 나왔어요. 딸이 원하던 의대에 갈 수 있는 점수였죠. 엄마, 나 의대 갈 수 있대. 진짜? 축하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나 공부시켜줬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대학 입학식 날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30년 전 그 작은 아기를 안고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의대생 엄마가 됐어요. 의대 6년을 마치고 딸은 의사가 됐어요. 훌륭한 의사. 레지던트로 일하면서도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엄마, 나 전문의 시험 붙었어. 정말? 축하해. 이제 나도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너는 내 인생 살면 돼. 엄마는 괜찮아. 지금 딸은 30이에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환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저는 지금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7개 지점으로 늘었고 연 매출이 25억 정도 돼요. 가끔 옛날 생각을 해요. 30년 전 제가 쫓겨났던 그날.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를 구박하던 시댁은 망했고 저를 배신한 남편은 빚쟁이가 됐어요. 새 며느리라고 반겼던 사기꾼한테 모든 걸 다 뺏겼죠. 그게 인과응보인가 봐요. 반면에 저는 일어섰어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딸을 훌륭하게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요. 가끔 동네에서 옛 시댁 식구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고개를 돌려요. 제 눈을 못 마주치죠. 부끄러운가 봐요. 당연하죠. 본인들이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딸이에요. 제 딸. 시댁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던 딸. 그 딸이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 그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55이에요. 인생의 절반을 살았죠.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딸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싶고요. 시댁에서 쫓겨났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바꾼 날이기도 해요. 그날 쫓겨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집에서 구박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쫓겨났기에 자유로워졌고 자유로워졌기에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저를 버린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아요. 복수라기보다는 증명이죠. 당신들이 버린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증명. 가끔 딸이 말해요. 엄마, 진짜 대단해. 혼자서 나 키우고 사업도 하고. 엄마는 안 대단해. 그냥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는 것도 대단한 거야. 맞아요. 살아남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제 딸과 함께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30년 전 쫓겨났던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쫓겨난 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진심으로 행복해요. 시댁은 망했고 저는 성공했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잘 되고 누가 망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구박했던 시어머니, 저를 배신한 남편, 저를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 그들은 그 대가를 치렀어요. 새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기꾼한테 모든 걸 다 잃었죠. 그게 하늘이 내린 벌인가 봐요. 반면에 저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울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이겼어요. 이제 제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시댁에서 구박받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와요. 저도 30년 전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 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그리고 돌아보면 여러분도 멀리 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30년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을 거예요. 제 딸과 함께요. 이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